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랑스러운 진실이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한국의 자신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인의 DNA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으며 독특한 유전 다양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계도적인 관점에서 DNA 연구는 출신 족보를 확인하고 이주 과정을 분석하며 해외 한인 공동체와 조국 간의 연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DNA는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탐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전자, 변이와 인류 진화에 대한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양 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커뮤니티부터 현지 출생자까지 그들의 DNA는 전 세계적인 유전체의 일부입니다. 한국 대중들의 다른 국가로의 이동은 다양하고 풍부한 유전 환경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지에 걸친 한국 공동체 간의 강력한 연결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인과 DNA가 가장 일치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동북아시아에는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까지. 그런데 이 4나라 사람들의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전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중국과 한국의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중국 인민들과 한국 시민들은 외형적으로 구별이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유전학 관련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한반도의 민족과 중국의 메이저 민족인 한족과는 유전적 연관성이 해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러한 연구들과 관련되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등 여러 최고의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동북아시아의 민족적 그룹이 어떻게 형성되어 나가고 있는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자칫 제3차 세계대전의 씨앗 혹은 파시즘적 민족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급부상하는 중국의 민족주의 현상, 또 중국의 패권주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금의 현대 대한민국 국민들과 가장 비슷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어디인지 알아봅니다. 5위 미국령 티니안 섬. 인구 3,000명. 주민의 약 40%가 한국계 혈통으로 돼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 때 한국인 징용자들의 후예들입니다. 티니안 섬은 과거 남양군도 태평양 북마리아나 제도에 위치한 섬으로서 미국령에 소속된 지역입니다. 역사에는 스페인이 태평양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1695년부터 등장하게 되면서 1899년에는 독일이 티니안 섬을 45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이렇게 티니안 섬은 독일령 식민지가 됐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의 편에 섰던 일본에 패전하였던 독일은 1920년 티니안 섬을 일본에 내주며 이 섬은 일본의 위임 통치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본령이 된 티니안 섬은 주로 일본에 공급할 설탕 농업이 이뤄지게 되었고 당시 대만에 이은 아시아의 두 번째로 설탕 생산량이 많은 섬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4년 7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승리한 미군이 이 섬에 도착하자 약 2,400명의 조선인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조선인들 중 일부가 이 섬에서 자손을 퍼뜨려 현재 3,000명의 주민 중 40%가량이 한국계 후손들로 대를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티니안섬 인근에 위치한 괌도의 경우 2013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계 교민이 무려 5,016명이나 거주하여 미크로네시아 즉 남양군도 부근에 위치한 지역의 한인들에 대한 별도의 백과사전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태평양 일대에는 한국인들의 DNA가 여전히 고루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4위 규슈 지방. 인구 1275만 명. 규슈 지방과 전라남도 지방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혈액형인 CIS-AB형이 발견됩니다. 해안가로 마주한 두 지역 규슈 북부지방 그리고 전라남도 지방에만 나타나는데 과거 고대 시기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일본 연구진에 의해 현대 일본인의 선조로 여겨지고 있는 일본의 야유인들의 DNA와
현대 한국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일본 도토리 대학교 이학부 이노우에 다카오 교수팀에 의해 조사가 이뤄지면서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지리학과 교수는 근대에는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왔지만 고대에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을 지배했었다고 언급을 하며 근대와 고대의 양국의 관계를 해설해 눈길을 끄는 바 있습니다. 3위 산둥반도 인구 1990만 명 웨이하이시 280만 옌타이시 710만 명 칭다오시 1000만 명으로 산둥반도 일대에는 약 2천만 명의 한국인과 닮은 이들이 삽니다. 이 산둥반도는 현재 중국에서 남녀 신장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과거 산둥반도가 독일령 식민지이면서 영국령 식민지이기도 하여서 이 당시 유럽인들과의 혼혈이 발생해 중국 대륙에서도 가장 큰 신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 지역의 고대 시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될 경우 산둥반도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한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DNA를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 케임브리지에서는 산둥반도와 한국어, 일본어가 민족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현대 일본인 한국인의 조상 중에는 산둥반도에 거주하던 주민과 혈연적 관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현재 국사 교과서에서는 산둥반도의 한국인들의 진출에 대해서 백제 근초고왕 시절의 백제의 해외 진출 사례에서 요서지방과 산둥반도 일본 방면으로의 진출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다루고 있으나 고대 시기 백제의 진출 발해 등주 공략 고구려 이정기의 제나라 신라방 등의 이슈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더 먼 고대로 올라갈 경우 고조선의 범역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현대 산둥반도의 주민들 중 다수는 조선족과 만주족, 몽골족이 많이 거주하는 동북 삼성 지방에서 이주를 해온 지역으로서 이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2위 북한 인구 2600만 명 사실상 헌법상 한국인이자 같은 민족입니다. 말이 가장 완벽하게 통하는 민족인데요. 그러나 평양 시민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영양상태 부실로 인해 정상적인 신체 발육이 일어나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들과 외형적 차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을 탈출한 세터민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나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시작한 후에 키가 무려 8cm가 컸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동북아시아에서 신체가 가장 왜소한 특색을 보여줘 안타까움을 줍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북한 지역, 특히 함경도와 평안북도 지방 지역 주민들의 체격은 아주 큰 사람들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체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의 평균 신장이나 체격보다 큰 사람들이 거주했을 정도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사회학자 미츠히코 기무라가 1940년 남북한 지역 평균 신장을 조사했는데 북한의 경우 1634cm, 남한의 경우 1623cm로 북한이 남한보다 11cm 컸고 일본 열도보다 최대 8cm 정도의 평균 차이를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래 들어서는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유엔 아동기 구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김정은이 집권하는 동안 북한 주민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동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영양 부족 해결 문제는 매우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양 부족 상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 경우 성인이 됐을 때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조속한 동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위 만주 인구 9천만 중국 동북 삼성에는 여진족, 몽골족, 조선족들이 거주 중입니다. 이 지역은 둥구스계 한민족의 발상지이자
고조선, 고구려 등 한국계 왕국들의 옛 영토였으며 인종적으로 한국인과 가장 유사합니다. 특히 만주지방의 소수민족들은 현재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거주 중입니다. 독일 IZA 노동경제연구소 측 연구보고에 의하면 현재 동북 삼성의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만주족, 몽골족, 한국계 조선족 3개 집단이 중국 내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경제력과 교육 수준이 높게 나타나 중국 한족보다 가장 잘 사는 민족들로 분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약 1억 명의 인구 중에 70% 정도는 한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약 3천만 명 정도가 만주족과 조선족, 몽골족, 둥구숙의 민족들로 구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만주에서 한족들의 인구는 많지 않았는데요. 만주국이 붕괴한 이후로 만주지방의 광활한 농경지, 특히 돼지 사료로 먹일 수 있는 코어 농사를 중심으로 한대 규모 농업이 주 열풍이 일어나면서 만주지방은 사실상 그야말로 중국 한족들의 땅처럼 돼버린 지가 오래된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조선족 사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족들이 거주 중인 옛간도 땅 일원은 원래 산악지방으로 농사를 짓기에 매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족들의 대규모 한국으로의 이주 열풍이 일어나면서 조상들이 조선시대부터 농사를 지어왔던 알토란 같은 땅들을 송두리째 중국 한족들이 장악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조선족 사회에서는 조상들이 일군 땅만큼은 지키자는 움직임이 한때 있었으나 중국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인해 이 같은 민족주의적 노력은 최근 들어 빠르게 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만주족 문화와 언어가 말살된 것처럼 조선족의 한글이나 한국어 사용도 탄압을 받을 확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만주지방의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만주족, 조선족, 몽골족 사회에 대한 감시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들은 중국 내에서 한족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새 민족이라는 점이며 교육 수준과 해외, 자유세계에 퍼져있는 커뮤니티가 많아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게 될 경우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한민족과 가장 비슷한 DNA를 갖는 나라와 지역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한국인들의 DNA가 고대로부터 근대까지 다양한 지역에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사할린 또 고려인들이 정착한 중앙아시아 지방 등도 있으나 현재 고려인 동포 송환 사업, 사할린 동포 송환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의 귀환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지도는 더욱 커지게 될까요? 아니면 소멸이 될까요? 흔히 말하는 333 생존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공기 없이 3분, 물 없이 3일, 음식 없이는 3주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으면 3일도 버틸 수 없는 산업이 있으니 바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입니다. 흔히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 물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 중 하나입니다. 그냥 물이 아닌 0.0001%의 불순물도 포함되지 않은 아주 순수한 물이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이 이루어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작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첨단 산업을 위해 고도로 정제된 물을 바로 초순수라고 부르며 이 초순수를 제조하기 위해 각종 첨단 기술들을 동원하여 물 속의 무기질, 미립자, 박테리아, 미생물, 용존가스 등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모든 이물질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물로만 이루어진 초순수는 반도체 공장으로 공급되어 식각 공정 이후 웨이퍼 부스러기를 씻어내고 이온 주입 공정 이후 남은 이온을 씻어내는 작업, 웨이퍼 연마와 절단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세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정에서 초순수가 사용되는 것은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공정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 하나에도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초순수를 사용함으로써
100% 청정한 환경을 조성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수요를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는 연 9천만 톤, SK하이닉스는 연 7천만 톤에 달하는 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기업 삼성디스플레이에서는 수원지인 대청댐으로부터 하루에 약 10만 톤의 물을 공급받아 정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첨단 산업에 있어 필수제라고 할 수 있는 초순수 정제 기술을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일본이 독점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초순수 산업 특허의 56%를 점유할 정도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초순수 특허는 4.9%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격차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초순수 설비를 일본 기업에서 시공받고 일본제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만일 설비가 고장이라도 나면 일본 기술진이 수리하러 올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에 1회당 8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불하고 초순수 분석을 맡겨와야 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일본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산업용 초순수들 공급해 왔었지만, 2019년 일본이 외교보복으로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서 초순수 역시 불화수소처럼 언제 공급망이 들어막힐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힘을 합쳐 초순수 정제 기술 개발과 플랜트 건설에 나섰었는데요. 지난 2021년 6월 환경부에서 초순수 국산화될 과제로 선정하고 1년 뒤인 지난해 말 공정 설계 단계의 첫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노력이 결실을 맺어 반도체용 초순수들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생산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 설계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초순수 생산 시설의 내부 설비가 공개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외선 산화와 이온 교환 설비 등 25차례에 달하는 공정을 거쳐 이물질 제로에 가까운 초순수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순수 생산 시설에 공급된 물은 1차로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물 속의 큰 입자들이 제거되고 ACF, 활성탄소 섬유, 필터들 사용해 물 속에 남아있는 염소가 제거됩니다. 이후 역삼투 기술을 활용하는 아요, 리버스 아즈모시스 과정을 거쳐 유기물과 이온을 제거한 후 순수 처리 과정을 거쳐 잔류 이온과 용존가스까지 제거합니다. 마지막 단계로 UVO 시설을 통해 유기물 분해와 살균, 이온 제거 과정까지 거치고 초미세 파티클까지 여과되는 MF, 정미려과 필터, 설비까지 거쳐야 초순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완성되는 초순수는 물속 이물질 비율이 한반도만한 크기의 저수지에 피자 한 판 떨어뜨린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H2O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죠. 이처럼 국산 기술로 정제된 초순수 설계 기술로 국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일본 초순수 설비들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초순수 시설 장비의 70%까지 국산화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세계 최고인 국내 반도체 기업이 국산 초순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국내 초순수 설계 시공사 및 소부장 기업들의 해외 수출 활로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중 반도체 분쟁으로 인해 각국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초순수 시장의 규모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변재일 국회 물포럼 회장은 초순수 산업의 세계 시장은 2028년에 약 13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초순수 분야의 지원 확대가 물 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국내 초순수 시장은 올해 1조 원 규모를 넘어섰고 전 세계 초순수 시장은 2024년 23조 원 규모로 2020년 대비 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 중국에서 신규 반도체 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어 초순수 시장은 앞으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기술 장벽이 높은 초순수 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계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 주면 만들어 버린다. 정신에 한국이 또 한 번 탈일본화를 이루어냈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고작 물일 뿐이라고 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태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일본이 높은 기술력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해왔던 품목들이 갈수록 빠르게 줄어들고만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해 한국이 5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4개 부문에서 선두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세부 품목 수를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한국이 77개로 2년 연속 세계 10위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들의 뒤를 바짝 추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수출 1위 품목 신규 진입과 수출 주력 품목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수출에 목숨을 걸어왔었고 수출을 통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 규제를 당할 때마다 다른 나라에 넘쳐나는 자원이 부러워지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는 다른 나라만큼이나 풍부한 자원이 있었으니 바로 물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문제, 인구 증가와 첨단 산업 발전 등 깨끗한 물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이제 물에서 가치 창출을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물 산업은 매년 5%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조 2032억 달러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 산업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기반 기술을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일본의 초순수 독점 구조를 깨뜨리면서 물 산업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깨끗한 물이 많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기후 및 지형 특성상 강우량의 편차가 커 마실 물로 만들기 위한 수질 처리에 있어 언제나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기술적 노력을 통해 상수도 보급률 99.3%에 달하는 세계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정수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혹독한 공사환경 때문에 모두가 꺼려하던 중동 담수화 프로젝트에도 몸을 아끼지 않고 뛰어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담수화 기술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수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일본은 지난 도쿄 올림픽 때 그 더러운 실태가 까발려지고 말았었는데요. 2020년 도쿄 올림픽 당시 트라이애슬론 수영 종목이 진행될 장소가 도쿄 바로 앞바다인 도쿄만으로 결정됐었는데 경기 전 도쿄만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국제수영연맹 기준 7대, 트라이애슬론 연맹 기준으로는 21배에 달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 큰 파란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이는 더럽기로 악명 높은 인도 겐지스 강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도쿄만에서 검출된 대장균은 사람의 인분에서 검출되는 분변성 대장균군으로 도쿄만은 말 그대로 X물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현장에서 선수들이 물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 수질이 매우 나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주최진이 묵살한 채 경기는 진행되었고 더러운 물에서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끝나자마자 구토하는 장면들이 포착되어 깨끗한 일본이란 이미지가 제대로 박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 앞바다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더러웠던 원인은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일본의 하수처리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도쿄의 하수도는 우천시 빗물과 오염수 일부를 그대로 배출하는 함유식 하수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비용이 저렴하기에 후진국에서 많이 채택해온 방식인데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자부하는 일본의 수도 도쿄의 하수처리 시설의 80%가 여전히 함유식 하수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엔 함유식 하수도 구조를 사용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분류식으로 교체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자국 수도의 바로 코앞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깨끗한 물을 팔겠다니 코 숨쳐지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전 세계 반도체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일본의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국의 과학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9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닷, QD,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이에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살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산 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000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있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운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의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올해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H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 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500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1천만 달러를 62억 4,500만 달러 10.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분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100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의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율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 3분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은 모두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몰감해 놓은 다음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하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규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동맹국들의 기술 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라면서 몰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이건 눈 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톡들과 똑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8일 공개된 미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서 초과 이해 환수제 등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구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분노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1억 5천만 달러, 약 2천억 원 이상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에서 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천억 몽가량을 바를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이중 2조 5천억 몽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의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의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에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에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도 나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이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